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60년을 통째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 그 사람과 있을 때만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저는 올해 66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15년이 통째로 날아가 있더군요. 무슨 말이냐고요? 잘못된 사람들 곁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 15년 동안 승진도 밀렸고, 건강도 망가졌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15년, 20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 오늘 30분만 투자하신다면요. 저는 몇 해 전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160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이 남긴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갉아먹는다. 그 순간 제 60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 후 우연히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요. 60 넘어 뭘 배우나 싶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으신 것들이 현대 뇌과학으로 정확히 증명되고 있더군요. 운이란 게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될 5부류의 사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 그 사람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제 뭘 할 것이냐? 제가 10년 전에 바꾼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류가 제일 위험합니다. 첫 번째, 약속을 팔아먹는 사람. 한겨울 밤의 선택. 이병철 회장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구 삼성상회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밤, 밤 10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 내일 아침까지 물량을 2배로 늘려줄 수 있어? 직원들은 다 퇴근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뭘 했을까요? 혼자서 밤새 포장했습니다. 겨울 창고는 냉동고처럼 추웠지만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거래처 사장이 물건을 받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장, 정말로 해내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 거래처는 20년 넘게 삼성과 함께 했습니다. 이 회장이 밤새 쌓은 신뢰 하나가 20년을 먹여 살린 겁니다.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뇌가 배신자를 기억하는 방식.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이겁니다. 신뢰라는 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작용이라는 사실.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 폴잭 교수 연구팀이 10년간 실험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이게 신뢰 호르몬입니다. 엄마가 아기 안을 때, 연인이 손잡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 그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볼 때도 나온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호르몬이 한 번 나오면
뇌가 그 사람을 자동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 반대는요? 약속을 어긴 사람을 보면 편도체가 켜집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부위입니다. 뱀을 보거나 벼랑 끝에 섰을 때 작동하는 그 부위.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위험하다,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30년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약속을 3번 어긴 사람에 대한 신뢰는 95%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번. 딱 3번이면 끝입니다. 내가 치른 비싼 대가. 55살 때 일입니다. 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요일 어때? 수요일이 됐습니다. 갑자기 미팅이 잡혔습니다. 후배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미안, 다음 주로 미루자. 다음 주가 왔습니다. 또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는 안 되겠어. 그렇게 3번을 미뤘습니다. 4번째로 전화했을 때 후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형, 괜찮아요. 혼자 해결했어요. 그 톤,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말투.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배와 저는 만나면 인사는 합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3번 약속을 어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겁니다.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은 비쌌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건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뢰 계좌에서 돈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한 번 털리면 다시 채우기가 100배는 어렵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누군가와 한 약속이 있다면 꼭 적어두십시오. 목요일 오후 2시 친구와 점심, 금요일 저녁 6시 손주 학교 발표회, 토요일 오전 10시 아내와 병원. 적으셨습니까? 그럼 절대로 어기지 마십시오.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귀찮더라도 그 한 번의 실천이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팔아먹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기회가 끊기고, 기회가 끊기면 돈도 운도 명예도 모두 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부류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욱하는 순간 모든 걸 날리는 사람. 10초의 기적. 삼성상해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 물건 수량이 틀렸지 않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회장도 억울했습니다. 직원들이 밤새 검수했는데 틀릴 리가 없었으니까요. 분명 거래처 측 계산 착오라고 확신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나도 소리 지를까? 왜 확인도 안 하고 덤비는 거야? 하지만 이 회장은 참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10까지 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고 가서 하나하나 다시 셌습니다. 수량은 정확했습니다. 명세서 들고 돌아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거래처 사장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아, 이 사장 미안하오. 며칠 후 그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술 한 병 들고. 이 사장, 그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소. 그 거래처는 삼성과 돈독한 평생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 회장이 참았던 그 10초가 만든 겁니다.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분노를 이긴 자가 결국 신뢰를 얻는다.
뇌가 납치당하는 순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타니아 싱어 박사팀이 10년간 연구했습니다. 제목이 감정 전염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뇌파가 동조화됩니다. MRI로 뇌를 스캔했더니요. 화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편도체도 함께 켜집니다. 마치 거울처럼. 이게 거울 뉴런 효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편도체가 켜지면 전전두엽이 꺼집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화가 나면 멍청해진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데니얼 시걸 교수는 이걸 편도체 납치라고 불렀습니다. 편도체가 뇌를 납치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평소라면 절대 안 할 말을 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안 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25년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들 10년 후를 조사했더니요. 60%가 직장 잃거나 이혼했거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화를 참는 게 건강에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화를 못 참는 게 더 나쁩니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 52살 때 일입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습니다. 한 후배가 중요한 서류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표가 엉망이 됐고 상사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팀 성과를 이끌던 에이스 역할을 하던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후배를 불렀습니다. 자네,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건가? 제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안 풀렸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사흘 후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그 후배 요즘 아버지가 병원 입원하셔서 밤마다 간병하고 출근한다더라. 그래서 실수한 것 같아.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후배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는 했지만 신뢰는 회복 안 됐습니다. 반년 뒤 그 후배는 다른 회사로 떠났습니다. 팀 실적은 절반으로 줄었고 저는 승진해서 밀려났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화를 낸다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일이라는 걸. 10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가 나려는 순간, 입 열기 전에 천천히 10까지 세십시오. 이 10초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편도체 활성이 감소하고 전전두엽이 다시 켜집니다. 그럼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방법 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아내와 의견 다를 때도 속으로 10까지 셉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보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이지만 그 한 번의 분노로 잃는 건 관계요, 신뢰요,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도 이해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세 번째, 입으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 소문으로 사라진 남자. 전쟁 끝난 직후 이야기입니다. 이 회장은 거래처 소개로 젊은 상인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말을 잘했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가슴을 탁탁 쳤습니다. 3일 만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은 물건 공급을 맡겼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요. 이번 주 안에는 꼭
이번 주가 지났습니다. 또 연락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운송이 지연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꼭. 월요일이 왔습니다.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그 상인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몇 년 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상인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 회장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행동만이 진실을 증명한다. 뇌는 거짓말쟁이를 기억한다.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8년에 발표한 이론,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가 뭘까요? 말과 행동이 안 맞을 때 우리 뇌가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다음 주에 꼭 연락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뇌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후 연락 안 옵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영구 삭제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동만이 당신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지독합니다. 네 번째, 뒤에서 독을 뿌리는 사람. 수원 공장에서의 침묵. 1975년 수원 공장 이야기입니다. 한 팀의 성과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었고 기술력도 충분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현장 방문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참관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도 눈치만 봤습니다. 며칠 후 한 직원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팀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의 때는 조용히 있다가 회의 끝나면 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과장 아이디어는 항상 이런 식이야. 저번에도 결국 다 말아먹었잖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라고.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다 합니다. 하지만 점점 팀원들이 험담하는 분위기에 휩쓸렸고 팀 분위기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말 안 하게 됐습니다. 말했다가 뒤에서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 회장은 그 직원과 면담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말하라. 그 직원은 결국 스스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 팀은 회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인만의 병.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연구, 화병 연구입니다. 영어 논문에도 그냥 화병이라고 씁니다. 이건 한국 문화에만 있는 심리적 질병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20년간 연구했습니다. 화병은 왜 생길까요? 첫째, 너무 참아서. 둘째, 표현 안 해서. 셋째, 뒤에서 풀어서. 한국 사회 특징이 뭡니까? 직접 불만 말하는 걸 안 좋게 봅니다. 참아라, 속으로 사겨라. 이게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그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뒤에서 터집니다. 험담으로, 비난으로. 고려대 허태균 교수 연구를 보면요. 남을 헐뜯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게 계속 높으면요. 면역력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확률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UCLA 매슈 리버먼 교수 연구도 놀랍습니다. 남을 비난할 때와 비난받을 때 뇌 같은 부위가 켜진다고 합니다.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인데 이건 고통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남을 헐뜯는 건 남에게 고통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고통 주는 겁니다. 나에게 되돌아온 독. 회사에서 한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보다 경력도 많고 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들과 식사했습니다. 누군가 그 동료 이야기 꺼냈습니다. 저는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던 거지. 그 자리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제가 한 말이 그 동료 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 동료 만났습니다.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인사에도 형식적으로만 답했습니다. 그 후 3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진짜 대화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직접 가서 축하해. 나도 배울게라고 말했더라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규칙만 지키십시오. 첫 번째 규칙, 3초 룰. 누군가 비난하고 싶을 때 3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자문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두 번째 규칙, 세 가지 장점. 누군가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 장점 세 가지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럼 비난이 아니라 이해가 생깁니다. 세 번째 규칙, 본인 앞에서. 뒤에서 할 말이라면 본인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앞에서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딱 한 주만 지켜보십시오. 당신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비난은 독입니다. 그 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 네 번째 부류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섯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남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재능을 시기한 남자.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29살 서울대 전자공학과 수석 출신. 기술력이 뛰어났고 회의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였습니다. 나이는 같았지만 학벌은 조금 덜했습니다. 그 동료는 첫 번째 엔지니어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발표하면 팔짱 끼고 냉소지었습니다. 뒤에서는 이런 말 했습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실력이 더 좋은 건 아니지. 이 말이 팀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경쟁이 저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팀 성과는 떨어졌습니다. 이 회장이 두 번째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엔지니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 회장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성공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반은 이겼습니다. 그는 이후 스스로를 바꿨습니다. 5년 후 그는 그 누구보다 신뢰받는 팀장이 됐습니다. 마인드가 운명을 만든다. 스탠퍼드 대학 캐롤 드웩 교수. 40년간 사람들 사고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착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은 노력으로 향상된다. 내가 지금 못해도 배우면 된다. 남의 성공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고착 마인드셋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거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남의 성공 보면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사람들은 73%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착 마인드셋 사람들은 58%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고착 마인드셋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생깁니다. 성장 마인드셋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내가 성공했으니 나도 배워서 성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 로버트 월딩거 교수 80년 추적 연구.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돈 많아서? 아닙니다. 학벌 좋아서? 아닙니다. 단 하나.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안다. 병들었던 3개월. 저보다 5살 어린 후배가 임원됐습니다. 저는 아직 부장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나보다 경력도 적은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아니, 사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생각은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더 잘났다고? 이 생각이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출근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후배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후배 축하해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 내서 그 후배 찾아갔습니다. 축하하네.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질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질투는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마음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돌이라는 걸 여러분은 제 3개월의 고통 덕분에 이미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기장 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넘어서겠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의 성공이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명심하십시오. 질투는 남의 성공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을 닫을 뿐입니다. 자, 5번째 부류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이 5부류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래처, 화만 내는 상사, 말만 앞서는 동료, 뒤에서 헐뜯는 친구,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제 자신. 그때 제 운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승진도 밀렸고, 건강도 나빠졌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그때 우연히 이병철 회장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둔 저 자신이었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켰습니다. 화날 때 10가지 세기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비난 대신 칭찬을 선택했습니다. 질투 대신 배움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 곁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제가 먼저 약속을 지키니 사람들도 저를 믿어줍니다. 제가 화를 참으니 주변도 평화로워졌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보여주니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칭찬하니 사람들도 저를 응원합니다. 제가 배우니 사람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며칠 전 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대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분기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이미 알았으니까요.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약속을 팔아먹는 사람.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신용 없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둘째, 욱하는 순간 모든 걸 날리는 사람.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분노를 이긴 자가 결국 신뢰를 얻는다. 화를 내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셋째, 입으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행동만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넷째, 뒤에서 독을 뿌리는 사람. 이 회장의 원칙.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비난은 독이고 그 독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섯째, 남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 남의 빛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빛도 함께 켜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20년을 어떤 사람들과 보낼 것인지. 이 5부류의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당신 자신이 이 5부류가 되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당신의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은 지난 10년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5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약속 하나 지키기. 화날 때 10가지 세기.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 비난 대신 칭찬하기. 질투 대신 배우기. 딱 하나만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와 함께 당신의 삶에 운을 불러오십시오. 행운이라는 글자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당신의 마음속 문을 열고 새로운 행운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다음에도 제 경험담을 나누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나이 들매 품격을 가꾸는 힘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